경남 진주시 수곡면에서 왕복 2차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소형 SUV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녀와 7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운전자 6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고개 내리막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 딸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가져간 유명 제약회사 창업주의 아들 A씨를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제주도와 충남 전북, 전남 서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전에 새벽부터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충남 남부 서해안, 전라 서해안의 경우 5mm 미만이며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판세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호 영입 인재인 조동현 교수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자진 사퇴를 하면서 선대위 쇄신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두 후보가 선대위 공식 출범을 사흘 앞둔 오늘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와 전격 회동을 가지면서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속보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서 이런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나들면서 정부가 다시 방역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늘리기로 한 건데요. 과연 이런 조치만으로 충분한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사회 애청자분들이라면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시사회가 오늘로 딱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사회 3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 시사회와 함께한 추억, 얽힌 사연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3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모두 30분께 추첨해서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진행자 중에 최장수 진행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은 점 축하드립니다. 네. 야, 아니 근데 지금 콩으로 저희 네. 영상으로 보시는 청취자분들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꼭 거예요.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유튜브 실시간으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요? 지금 아니, 결혼식 분위기예요. 네. 완전히 지금 아니 이거 지금 고깔 모자를 다 쓰고 있어요. 그게 인생샷이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저 이제 처음 해봤습니다. 이거. 그 생일 기념 고깔모자까지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지금 김성환 이 평론가 양 옆으로 예. 꽃다발이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네, 이게 오늘 대단합니다. 네, 결혼식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네네. 오늘 뭐 한 트럭이 왔어요. 꽃이.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모르겠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케이크도 야.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 세 명이 결혼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해요? 아니 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네, 제가 아니 이렇게 지금 농담을 이렇게 썰렁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꽃들이랑 이렇게 많이 있어본 적이 없어갖고 지금 네. 전혀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 김민아 평론가 좀 꽃같이 만들어 줍시다 우리가. 네네. 예. 오늘 좋은 말씀인 거죠? 이게 뭐 나쁜 말씀은 그럼요, 아닌 그럼요. 거죠? 예전에 뭐 그런 네,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무슨 꽃 같은 남자. 네. 네,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주년 축하 인사 그만하고요. 정치권 얘기로 들어가 보죠. 민주당 얘기부터 아니다. 그 지지율 조사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간단하게 먼저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좁혀졌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이제 앞서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소폭 하락하고 이재명 후보는 뭐 조금 올라갔거나 그대로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네. 관련해서 여론조사 소개를 드리면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4자 가상 대결을 이제 가정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6%로 동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2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네. 두 후보 간 지지도 격차가 이제 11%포인트가 났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5%포인트 상승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6%포인트가 하락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건데요.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각각 5%였고요. 의견을 유보한 이 층은 1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사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4%,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3%의 지지율을 기록을 해서 1%포인트 차이의 오차 범위의 접전이 이제 나왔고요. 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 정의당 심상정 후보 4%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배종찬 소장께서 여론사를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이 결과를. 지지율이 붙었다. 붙었다. 붙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차 범위 안에 들어 네, 있으니까. 많은 조사들이 쏟아졌는데 한국갤럽 자체 조사는 동률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조사들도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펼치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네.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고 또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은 더 격차가 좁혀져요. 말 그대로 치열한 혈투, 혈전, 접전 양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선거 100일이 지난 월요일이었고요. 오늘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추세로 계속 가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2주 전, 3주 전에는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그 이유는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는 컨벤션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또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잠시 뒤에 다룰 내용인데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불발이 있었었죠. 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는 투스톤즈 갈등, 쿵쿵쿵쿵 충돌을 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중도층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 그럼 MZ세대 이준석 당대표 관련 이게 이탈이 된 거죠. 그러면서 김민하 평론가가 잘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큰 변화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올라갔는데 네.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는 지난 한 달간 추세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오면서 사실상 깻잎 대전,
깻잎 한 장. 그 지난번에 그런 비유 그렇죠. 사용하셨죠. 깻잎. 깻잎 10장에서 깻잎 한 장으로 줄어드는. 이게 지금 난리죠. 예, 이거 유행어 됐어요. 네네네. 아 그렇습니까? 깻잎을 하여튼 깻잎 한 장 차이가 됐다. 후보 간에. 오늘 저녁 지지율 먹을 때도 차이가. 깻잎을 먹었네요. 네. 자, 그러면은 김민하 평론가의 분석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추진력과 실행력 22%, 직무 행정 능력 15%,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이제 응답자들이 꼽았다고 하거든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철회하겠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국토보유세도 도입하지 않겠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실용주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좀 먹혔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전에 하락세가 좀 있었던 것이고 네. 그게 또 복구가 되는 흐름이 그 이전에 이제 있었거든요. 음. 그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좀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선대위를 좀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이런 혁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떠났던 지지층들 좀 이게 떠났다기보다도 이 지지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명하기가 망설여졌던 지지층들이 다시 이제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왜 지지하냐를 물어봤더니 추진력, 실행력, 직무, 행정 능력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이제 대단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막혔을 때 그런 정치적인 어떤 구도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추진력이나 실행력이라는 게 왜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있었지만 왜 추진을 잘하지 못했느냐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야당하고 풀지 못한 거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이제 고집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이제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문제를 풀지 못했다. 소모적인 갈등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취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아닌 건 바로 이제 돌아서고 아닌 건 빨리 이제 정리하고 사람들의 어떤 민생을 좀 챙길 수 있는 실용적인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답변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또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그동안의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명확한 이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생겼는데 전국민 네. 재난지원금도 네. 안 하고 국토보유세도 안 하고 뭐 기본소득도 안 할 수도 있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이제 뭘 하는 거냐는 여전히 그러면 다시 빈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이러저러한 이 정책들에 대해서 나는 이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민들을 설득하는 기회와 수단으로서 이번 선거를 좀 활용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주는 행보가 이제는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좀 독선적이다. 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겠죠. 또 혹자는 좀 무섭다. 이런 이제 저돌적이다. 예, 표현들을 저돌적이다. 사용한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통해서 독선적이지 않을 수 있네. 뭐 이렇게 좀 무서운 이미지가 아니네. 이렇게 좀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대선 후보가 이런 거 다 검토하지도 않고 국민이 무조건 반대하면 그냥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내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자기 지지층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른바 중간지대에 서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좀 불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전국민 방역지원금 이야기하고 국토보유세 난 그거 맞다고 보는데 왜 그럴까?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시각도 좀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소에 안 갈 리도 만무하고 간다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때고 누가 중요하냐. MZ세대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네. 이들은 고집 피우는 후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용적인 거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국토보유세 시군동 하거든요. M여 중에서. 또 전국민 방역지원금 시군동해요. 네. 기본소득도 시군동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 원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꾸 안 하겠다 바꾸겠다 이건 사실은 제한적인 전략이거든요. 중요한 네. 것은
그럼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어떤 걸로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냐. 그래서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바꾸겠다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 뭘로 대체할 거냐, 이게 이제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도 사실 좀 혼란기를 겪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대위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고, 그 정리하는 작업에 좀 상징적인 의미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1호 영입 인사였던 조동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이 개인 사생활 문제를 좀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제기하는 바람에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모든 책임은 후보인 자신이 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의 경우에는 혼외자가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번 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두 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김민하 평론가부터 얘기하실래요? 이 문제의 성격이 이제 뭐 이 조동현 교수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금 평가할 지점들이 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혼외자 문제는 문제의 성격이 결국은 당사자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10년 전에 이혼했을 때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인데, 만약에 이게 아직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두 사람 간의 어떤 불편한 관계들 속에서 뭔가 이제 매끄럽게 매듭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가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건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10년 전에. 네. 그리고 뭐 이 조동현 교수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진 거고, 이게 뭐 어떤 현행 법을 뭐 심대하게 위반해 가지고 뭐 어떤 이 형법상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범죄가 아닌 이상 네. 이런 것들이 당사자가 해결한 문제인데, 이거를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어떤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이것을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것을 어떤 종류의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어떤 일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과연 이게 저는 우리 사회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왔을 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동현 교수를 이렇게 좀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논란이 벌어진 그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예를 들면 백혜련 의원, 이제 이런 인물들이 야라디오 네.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발언을 한 거죠, 사실상. 그렇죠. 누가 들어도 이거 여론 안 좋으면 접을 수 있는 카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네. 바로 그날 이재명 후보가 정치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우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렇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 조동현 교수 입장에서 들어도 당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수단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 네. 저녁에 조동현 교수가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거든요. 더 이상 직을 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해야 되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지만, 또 이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어떤 논리를 제공하고 또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노력을 했느냐,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 조동현 교수 본인과 저는 너무나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게, 조동현 교수의 이제 혼외자로 지목된 그 아이는 이 네. 뉴스를 안 보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알 거예요,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뭐 아이의 이름과 사진까지 지금 공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나중에 그러면 자기의 존재, 오로지 자기의 존재 때문에 자기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세상에 뭔가 이렇게 좀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런 식으로 좌절되고 정말 세상에 무슨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회자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게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가슴이 아팠고, 정치가 너무 이제 좀 무책임했다, 이런 방식은 저는 그런 세 생각을 많이 가지를 다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논점을 정리하면 사생활을 공개하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게 공인인데 그러면은 사생활을 어디까지 우리가 공개하고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하나의 논점일 것 같고요. 영입을 민주당에서 했다고 하면 이 사생활에 대한 공격이 부당하면,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부당한 공격을 받으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하는데 보호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도록 만들었다. 더 나아가서는 인재검증을,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판결문까지 지금
정론지를 자칭하는 보도신문에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이게 사실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 내용이나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것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고 해요. 이 세 번째로 언론의 보도 태도. 지금 사실 유튜브는 강은석 변호사 하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언론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같이 받아서 얘기해야 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가? 야당이 그걸 공격하는 게 적절한가? 크게 세 가지 논점인 것 같아요. 변희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많은 문제를 노출을 했죠. 이 모양새도 구겼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돼서 이게 공개가 돼서 피해가 파격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 자체는 정말 잘못된 일이죠. 네.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론의 보도 태도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인재 영입에 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재 영입이라는 게 평상시에 인재 영입이라는 게 아니라 선거 때에 인재 영입을 하는 것이 바로 상당히 표를 의식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MZ 세대 그리고 연령이 82년생이니까 또 여성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분히 의식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인재 영입의 명분도 좀 더 분명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김성환 진행자가 이야기를 한 대로 그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어야 되겠죠. 내부적으로. 네.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막연히 우주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성공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여성이다. 라는 점만을 강조했단 말이거든요. 네. 그 여성이 겪어서야 될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재 영입 전반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막연히 선거가 가까워졌고 이 선거가 상당히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고 또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영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번에 이 큰 문제를 닥치는 걸 본다면 좀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과거에 뭐 이혼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개인 사적인 어떤 맥락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 사실을 민주당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이런 공격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뭐 거기까지는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리 보호막을 쳐줄 필요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김은하 평론가는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공인의 영역에서 그리고 지금 선출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론의 보도 태도 이쪽에 조금 방점을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다른 친구들하고 뭐 관계가 안 좋다라든지 뭐 누구하고 뭐 싸움을 많이 하고 다녔다든지 어렸을 때 그런 게 뭐 검증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거고 다만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또는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네. 또는 뭐 싸운 걸 넘어서 폭행을 하고 뭐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됐다든지 뭐 이런 거라면 그런 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됐다고 하고 각자의 가정을 지금도 꾸려서 잘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 정치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어떤 검증의 대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언론이 이 어떤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뭐 아주 그 왜 유튜브가 이런 것들을 유튜브 그 채널이 왜 이런 것들을 막 공개하고 이러는지는 배경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튜브라는 것도 그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수익을 거두고 그걸로 다시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제기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흥미 위주의 뭔가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언론이 이제 받아쓰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근데 언론도 참 뭐랄까요? 영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이 문제를 안 다뤘는데 민주당에서 안민석 의원이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 그걸 고리로 해서 그렇죠. 다루기 시작했죠. 그렇죠. 가짜 네. 뉴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가짜 뉴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도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론이 굉장히 영악하게 그리고 정파적으로 아주 그 선정적으로 접근을 한 건데 1차적으로는 근데 또 2차적으로는 이것도 결국은 당의 어떤 대응의 미비가 불러온 하나의 또 빌미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네네. 이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과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당연히 한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또 언론 윤리의 이런 실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도층이나 아니면 여성층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칠 만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조동현 교수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론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지금 중요한 게 MZ세대 여성 중도층인데 그들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동현 교수가 또 사퇴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진행이 됐다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역은 이재명 후보고 또 윤석열 후보예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후보의 득표와 후보의 경쟁력에 더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 이제 이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진보냐 보수냐 또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다지 이렇게 모양새도 구기고 그리고 김영희 PD가 온들 네. 이수정 교수가 온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팍팍팍 달라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이 후보들이 조금이라도 괜찮을까.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 이야기를 하고 비호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다른 영입 인사로 해서 바뀐다 상황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누굴 영입하면 MZ세대 지지가 높아지겠지. 여성 지지가 높아지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입니다. 아까 김민하 평론가 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 정책 나는 안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면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정말 최선의 이 머리를 다 쥐어짜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청년 세대가 원하는 정책이 뭘까 그걸 끄집어내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게 인재 한 명 영입해서 이 사람이 성공한 여성이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네.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결국 뉴스를 맨날 보고 하는 사람들은 컨셉을 그래도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인재 영입한 그게 맥락이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이 일단 젊은 사람들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주로 IT 분야나 어떤 그런 공학적인 어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그렇죠. 이런 쪽이었죠. 그런 부분 전문가들이에요. 결국은 지금 조동현 교수도 뭐 군인 출신이긴 하지만 군 출신이긴 하지만 군에서 얻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우주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또 융합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이다 이래갖고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그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긴 그렇죠. 했지만 다만 이게 전문성이 있느냐는 미래 미래 전장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은 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논문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검증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건 검증하면 되는데 네. 어쨌든 인재 영입의 맥락이라는 게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 분들을 인재 영입을 한 거냐에 대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국토부유세라든지 다소 이제 좌클릭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 좀 뒤로 밀어놓으면서 이제는 어떤 성장과 관련된 것들, 미래 먹거리와 네.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전면에 내어놓으면서 네. 그것과 연결된 전략으로서 인재 영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그 뉴스를 본 이 청취자 여러분 중에 야 이런 맥락이구나. 누가 이렇게 내가 마음에 와닿는다. 누가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럴 분들이. 결국 인재 영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맥락을 부여하는 게 당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선대위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미비했고 미비한 상황에서 혼외자 문제까지 덮쳤기 때문에 결국 인재 영입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야당 얘기를 잠깐 해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김종인 위원장의 무슨 팬덤이 강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함으로써 중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맥락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안이했고 실패했다. 저는 여당이 그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안에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딱 그냥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네. 포장지를 깔끔하게 이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잘 포장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 중에 하나인데
인재를 영입해놓고 이게 도대체 왜 영입한 건지 모른다고 그렇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셨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잠깐 끊고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아이외전 김연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속보로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전격적으로 수락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뉴스를 못 챙겨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김민하 평론가가 어디까지 지금 합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있는 울산으로 이제 승용차 타고 이제 내려간 거고요, 급하게. 예. 그 자리에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역구가 울산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를 서는 듯한 모양새에서 이제 합의를 한 건데 첫 번째로 이제 후보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모든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를 하고 서로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당무 우선권에 대한 해석을 둘이서 합의를 한 건데 네.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원래대로 하면은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진다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항에 대해서 이 후보가 이 당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대표에게 요청을 하고 대표는 그것을 이렇게 들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형식이라고 하면 후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다 대표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또 대표가 후보의 이 요청을 또 거부를 안 하는 게 이제 표준적인 걸로. 우선권은 후보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안 하는 게 표준적인 걸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논란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다 이 맥락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합류하기로 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밝혔는데 네. 이 맥락은 추가로 이제 어떤 맥락인지를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안 맡겠다고 한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 맡겠다고 한 게 선대위의 이제 권한과 역할 배분과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지금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 이 합의 사항을 발표한 걸 보면은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잘 이제 보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를 정리한 건데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는지는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그 지도자급, 위원장급들의 어떤 이게 상하 관계라면 실무자급에서의 이제 역할 관계가 좀 필요한데. 국제적으로는 권성동 사무총장의 거치나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됐는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홍준표 의원하고 이제 회동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의 어떤 전면적인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머지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내일 부산에서 공동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나왔었잖아요. 의사가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된 거죠. 일방적으로 지금 결정한 건 아니겠죠? 두 명이 만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일 이제 신문에 나겠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난 그런 적이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니까 사전에 의사를 확인했다는 얘기인데 내일까지도 갈 것이 없이 벌써 속보가 나왔겠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정권을 수락을 하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면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하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원톱, 두 번째는 정권, 세 번째는 교통정리거든요. 네. 저는 김병준 상임위원장의 거치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왜냐하면은 뭐 상명하복 관계로 두 인물이 이 선거를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중요한 사람은 4명인데 그중에 2명이 김종인,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 김종인과 이준석으로 간다라는 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를 좀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뭐 사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준석, 김종인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판단한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지지율이 낮아진 거예요. 지지율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럼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기를.
다시는 참여 안 할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그 조건을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네. 안 들어주는 게 확실하니까는 난 그럼 안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다시 그 조건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마음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 전 위원장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 그 깐깐하던 모습에서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일종의 정파성이 좀 작용하지 않나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뿌리를 얘기하자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것이지 민주당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물론 과정에서 뭐 과거에 민주당 국회의원도 하긴 했지만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온정적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김병준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돼서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사실 플랜 B처럼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김병준 위원장을 뭐 이렇게 참여하지 마시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보직을 네네. 바꿔줄 수는 있는 것이죠. 후보직 속의 특별위원회 중에 이제 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죠. 뭐 미래준비위원회 이런 것을 맡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도 다소 이제 좀 최근에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어려워진 것이 요즘에 이제 실언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예, 브로치 예. 얘기하고 예. 방금 얘기한 이제 조동현 교수에 대해서 전투북에 브로치 하나 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한 해명이 또 내가 페미니스트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브로치를 여성만이 옷에 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발했는데 브로치를 남성 옷에 다는 것을 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김성환의 2개의 큰 브로치, 배종찬, 김민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전체를 이제 이끄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노출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당내에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보직 변경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이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요.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고 김병준 그 상임선대위원장 문제만 좀 정리가 되면 네. 그동안에 서로 간에 일종의 이제 권력 싸움을 했다거나 이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언론에서. 네.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아, 선대위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계속 끊임없는 불의 밤이 있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왔다.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됐다. 이준석 당대표가 돌았다. 그럼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의원도 남아있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있죠. 예. 여전히 또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올 테고 지지율이 계속 좋으면 모르겠지만 또 지지율이라는 게 또 변하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왔고 이준석 당대표도 돕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원팀이 됐다는데 지지율이 또 떨어져요.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런 상황들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3월 9일까지 계속되는 거죠. 저도 김 이제- 대표님과 혹시 네. 그 저 핵심 실세라고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윤핵관. 윤핵관은 사실 누군지 그 네. 정확하게 그 측근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찬 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윤한홍. 네. 죄송합니다. 그 세 명의 그 측근으로 불렸던 인사들. 문고리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그렇죠. 그 인사들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고 그 윤핵관이 누군지 뭐 장제원 의원이라는 썰도 있었고 뭐 장성민 의원 전 의원이라는 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은 했어요 오늘? 오늘 이제 그 문제가 언급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의 문제 제기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중진들이 후보를 둘러싸고 있고 후보가 그 중진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진들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소통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다 자연스럽게 그 중진들 문제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선이라는 큰 어떤 그러한 승부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게 공식적인 것이든 비공식적인 것이든 그 권력을 놓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특히 이번에 그게 왜 더 치열하냐면 지나고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이준석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문제가 걸려 그렇죠. 있는데 매우 중요하죠. 이준석 네. 대표가 그걸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네. 자기들이랑 친하지도 않고 전당대회에서 대립했었고 네. 그리고 분명히 이준석 대표는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자기의 이제 레거시를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때문에 더 부딪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더 견제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아마 계속해서 파열음은 날 것입니다. 다만 일단은 오늘 정리가 1차적으로는 된 것으로 이제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부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윤석열 후보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 그런 것들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지율이 좀 빠지는 현상이 나올 텐데 네. 이번 사태 봉합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합한다면 일단 그 여기서 멈추고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모멘텀이 다시 되겠죠. 반등할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네.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이게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네. 지지율이 빠져나간 것이 김종인, 이준석 이슈였으니까 일단 봉합이 되면 뭐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계기, 모멘텀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뭐 그 핵심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들 문제를 김 전 위원장이 과연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결국은 이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후보가 움직이는 상황을 못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것도 여전히 잠복해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이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감독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배우의 스타일이 아니고 검찰총장의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개인의 캐릭터와 네. 연관된 거여서 한 번에 이렇게 휙 바꾸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라 뭔가 충돌은 계속 일어나기는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번 싸움에서 최대 네. 승자는 결국 이준석 대표가 됐는데 결국 그래서 싸움이라는 거는 명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는 어떤 그런 이제 비난도 받고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선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지만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게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대로 그리고 손해도 또 후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결국 윤석열 후보의 선거인데 네. 윤석열 후보 선거를 망치자는 게 아니고 잘해보기 위해서는 전략의 전환과 선대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셈이니 그것에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으로 이끌어낸 거여서 그래도 아마 참 이준석 대표 좀 새롭게 다시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산 가서 장재훈 의원 최고 예.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장재훈 재평가가 의원 이루어질 수 만났고. 있죠. 그만큼 뭐 당대표로서 또 정치인으로서의 또 결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준석 당대표에겐 부담도 돼요. 왜 강한 카드를 썼잖아요. 네네 그렇죠. 두 번 쓸 수는 없는 카드군요. 그러면 이제 그러네요. 대선 때까지는 계속 협력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이렇게 큰 잡음 생기지 않게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대표에게도 부담은 부담이에요. 네, 이런 알겠습니다. 상황을 가지고 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러네요. 다시 한번 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3주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하고 의견 나누고 있는 중인데 청취자분들 뭐 축하 메시지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휴대전화 뒷자리 495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건조한 객관성이 아닌 사회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김성환 평론가님의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마다 정치 분석을 해주시는 배종찬 김민아 평론가님의 분석도 잘 듣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방송 3주년 축하드립니다.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5760님 축하요. 시사회 덕분에 장교로 군대 간 아들에게 뉴스를 멋지게 전달해서 인기 좀 얻었습니다. 앞으로 30년 300년 이어지기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벅차오릅니다. 아니, 별에서 온 그대가 돼야죠. 도민준 돼야죠. 제2의 도민준. 근데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도움이 됐다는 게 너무나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601님 김성환의 있어야 3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드러운 김성환 진행자의 목소리가 야간 근무가 늘 즐겁게 느껴지게 합니다. 오늘 아들 생일이라 더 기쁘고 축하드려요. 이렇게 저희한테 축하해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아드님 생일을 축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모자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게 우리가 지금 꽃갈모자 쓰고 아니, 있으니까 시사회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힘든 국민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빛을 좀 더 내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시사회는 드라마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할 겁니다. 아이 그만 좀 해요. 자, 오늘 뉴스야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계속 시사와 얽힌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천 명을 넘나들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늘리기로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 2월부터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지내신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연결해서 과연 오늘 발표된 방역 조치로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발표된 방역 조치 내용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이제 지금 사회적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정부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방역을 완화하고 백신 패스를 도입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네. 지금 맨 처음에 제시했던 그런 기준들이 좀 너무 폭넓고 방역 패스의 범위가 좀 좁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일단 사적 모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제한들을 좀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 이런 부분들을 넓히고 대상 그 사업장들을 넓히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8명에서 6명까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방역 패스는 뭐 이제 일반 식당, 카페까지 확대하는 방안들을 얘기를 했고, 근데 영업 시간 줄이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영업 시간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으로 돌아가긴 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던 정부 입장에서 사실 민생 경제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다중이용 시설, 집합 제한이나 영업 시간 제한이 이런 카드들이 쉽게 꺼내들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인 그런 유행의 상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서 예. 저나 제 주변에 있는 감염 전문가들 대부분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수준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이는 이제 앞으로 그 추가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한 달 정도가 필요한데 예. 그 기간을 이제 통제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고 이제 시행을 해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수정이나 이런 보완 부분들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좀 충분히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부의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두기 4단계 이전 정도로 4단계가 사실 가장 높은 단계였지만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갔을 경우에 경제적 문제라든가 사회적 고통이 너무 극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감안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네, 그 줄타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고민이 많은데 일단 그냥 방역만 생각하면 이전 단계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지금 이전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강력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 강력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매번 3,000, 4,000, 5,000명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1.5배, 300씩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확진자 숫자보다는 지금 가장 문제인 게 이런 전체 확진자에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2%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100명대가 지금 하루에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고 다음 주는 156명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포화 상태인 중환자 병실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젊은 분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위중증 환자로 인한 그런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확진자 수를 줄여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목표인데 네. 유지를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목표와 줄이는 목표는 좀 다른데 이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지금 나오지 않으면 통제가 좀 어려운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역 패스를 좀 전면 확대 적용하는 그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기존에는 유흥시설하고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만 적용이 됐던 게 식당, 카페, 영화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접종자 감염 사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좀 받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역 패스라는 거는요, 이제 애초에 이제 도입 이유 자체가 단계적 일상 회복한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 방역 당국 대응도 어렵고 이제 의료 시스템 마비가 오니까 이제 그런 방역 패스를 도입을 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확진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해서 다중 이용 시설을 매개로 했을 때 사용을 할 때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만 당분간은 이용하도록 하자. 이게 기본 취지거든요. 네. 확진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해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만 이용을 하자. 그래서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은 백신 패스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함을 증명하고 미완료자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함을 증명해서 다중이용 시설을 사용해서 그 다중이용 시설 매개에 대규모 유행을 막겠다. 이게 사실 원래의 취지고요. 예. 사실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된다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청소년 만 12세부터 18세의 경우에도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 적용되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강제 접종이다 이런 반발 움직임도 좀 일부 있는데 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따져보면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접종자든 미접종자든 사실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접종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두려움도 있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큰 불편을 최소한 2번은 감수를 해야 되고, 네. 미접종자는 대신에 비교적 안전한 PCR 검사를 필요시해야 하지만 작은 불편을 여러 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백신 접종의 불편함을 크게 겪느냐, 안전한 PCR 검사를 여러 번 겪느냐, 이걸 갖다 선택해서 자신의 안전성을 담보해야지 사실 학교에 등교 수업도 할 수 있고 다중이용 시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이 유행 자체에도 문제고 아이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과도하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지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느 쪽이든지 안전함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상황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추가 확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N차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초기 역학조사 단계에서 이제 어찌 보면 동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N차 감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예. 그런 다중이용 시설, 교회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감염 경로 조사, 접촉자 조사 같은 역학조사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요 이용한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뭐 전자출입 명부나 방문자 조사를 통해서 신원을 파악해서 역학조사를 다 나갈 수 없으니까 뭐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부터 받고 자가격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 지금 남아공의 이제 유행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남아공의 경우 한 2주 전쯤에 하루에 2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11월 24일에 1000명 넘더니 그저께 8,500명, 어제 11,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200명이 11,000명 되는데 한 2주 걸렸는데, 지금 과거에 남아공의 델타 변이가 100%였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확진자들의 대부분은 오미크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세종이 되는 건 전파력이 누가 더 세냐 싸움인데, 델타와의 전파력 싸움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완승한 모양새인데,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다 그러면 이런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지금 일단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지역에서의 대규모 유행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직 오미크론의 위험성이나 전파력 이런 건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전파력을 실험실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 남아공의 상황으로 비추어서 추측을 하고, 그런 추측을 받아들여서 이제 WHO에서 우려 변이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참 지금 이 단계에서
참 맞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남아공에 이제서 그 경험한 의사의 이야기를 따르면 델타 변이 환자도 받고 오미크론 변이 환자도 봤는데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현지 의사는 델타보다는 오미크론 변이 환자의 증상이 이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다. 또 하나는 과거에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도 걸리고 백신을 맞았던 사람도 걸린다. 즉 기존의 확진 후나 백신 접종 후에 만들었던 항체를 이 오미크론 변이가 회피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전자 변이 부위,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 부위의 이런 양상을 보면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충남과 전라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좀